미국 대선 본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를지 아니면 4년 전에 패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례적인 트럼프 2기를 맞이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 본투표 전 마지막 날까지도 두 후보의 초박빙 여론조사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마지막 판세 분석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저희가 미 대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또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ICBM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지금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사실 이것도 다 그냥 자원이고 돈인데 뭐 불꽃놀이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보기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은 보면 과거에도 중요한 무슨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해온 그런 유형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미국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북한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북한으로 봐가지고는 그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하는 핵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걸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전략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험이나 시험, 뭐 연습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정치적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너무 거기 집중을 하다기보다는 지금 때 북한이 이 실험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핵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뭐 자기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거라고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북한의 존재감은 분명히 이미 드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또 이렇게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 이건 이쪽에서 특별한 논리가 있었는 것 같고 뭐 그게 기술적이든지 군사적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북한 쪽에서 또 무슨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합참에서 아마 기술적인 새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이번 미 대선 결과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히나 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형도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뭐 충분히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저는 이번 그 미국 대선의 의미를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긴 폭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 8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왔던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도 했고 정치적인 발전도 했고 뭐 우리 사회의 정보화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현대 한국으로 봐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참 굉장한 그런 국제 환경의 변화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응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트럼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뭐 방위비를 뭐 갑자기 100억 달러를 내라 그런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적절한 해법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뭘까? 그다음에 그 논리적인 논리가 뭘까?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트럼프 국내에서의 지지자들은 열광을 사실 하는 거죠. 마가 아젠다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해외 개입 이제 안 하겠다. 세계 경찰 노릇 안 하겠다. 이거니까 트럼프가 여기 와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제 세계 경찰 노릇 하던 그 수준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트럼프 쪽이 필요로 하는 그 하고는 서로 이렇게 큰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이해하고 그럼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굳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이 한국 방위를 주도하고 있다. 주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를 미국 자기들의 지지자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의미에 대해서 여쭤봤고, 외교 전문가로서 뭐 이번 미국 대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번 24년 그 미국의 대선을 조금 긴 요 시간 맥락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지난 한 80년 동안 미국이 쭉 유지해 온 것이 주도해 온 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거든요. 예. 그런데 2015년, 16년에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는 미국 제일주의라는 걸 끄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2015년, 16년에 시작된 미국 제일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이 충돌 내지는 이 대결이라는 것이 2016년에는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 갔다가 그 다음에는 2020년에는 다시 바이든이 한번 이기는 상황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1대1 이제 승부가 났다고 치고 이번에 2024년에 다시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지난 한 7, 80년 동안 유지해온 이 질서가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큰 변화를 맞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되면 이제 그 미국 제일주의가 지난 8년에다가 이제 12년이 적어도 12년은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되면 12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동안에 미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좀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해리스가 되면 이제 바이든에 이어가지고 다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어나간다고 이렇게 이제 하긴 하겠는데 그럴 때에도 이미 바이든 때에도 그랬고 트럼프가 주장한 그 미국 제일주의의 요소를 상당 부분 많이 도입을 했었죠. 경제 부분에서는 이미 뭐 자유주의라는 게 자유무역이라는 게 없어진 상태이고 그쵸. 하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런 점에서 정말 중요한 미국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참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레이스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두 후보,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사실 공통점은 굉장히 드물고 모든 점에서 거의 극대극처럼 대척점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성향도 상당히 극과 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젠더, 인종, 학력 등 대결 자체가 이렇게 초접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 갈수록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상당히 과열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이번 그 대선을 보면 정말 두 후보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서 이런 식의 그 극명한 선명한 이 대결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대결의 강도로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1860년에 링컨이 당선되던 그 선거 결과 이제 바로 2개월 후에 이제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그게 흑인 노예 해방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이념 그다음에 뭐 정체성에 관한 이런 충돌이 한번 있기는 있었죠. 그걸 제외하고 이번에는 정말 이 이제 충돌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분은 백인이고 다른 한 분은 흑인이죠, 그죠? 예. 한 분은 남성이고 여성이죠, 그죠? 또 한 분은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가 있고 다른 한 분은 전직 검사죠, 그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지지자 구성에서 보더라도 한 분은 고학력 고학력자들이 주로 지지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학력 고졸 이하의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두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얘기하고 하나는 미국 제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극명한 그런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극명하다 보니까 서로의 대결의 이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불안감과 초조감이 이렇게 고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정치 폭력 같은 사태도 나타나고 하는 예.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나씩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 두 후보가 굉장히 많은 요소에서 대척점에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7개 경합주에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어느 곳에서 이 여론조사를 주관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 7개 경합주 얘기가 뭐 이번 선거 시작될 때부터 이제 쭉 이렇게 왔고 예. 그 이것도 결국은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그렇게 생긴 현상인데 그 미국의 선거구가 네. 50개 주에다가 워싱턴 D.C.를 포함하니까 51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지금 경합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7개니까 그러면 40 몇 개죠? 4개. 예. 44개 주는 선거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결정이 결정이 나 돼 있는. 있다라고 예.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합주에 이제 모든 시선이 쏠려가 있고 양대 정당이 돈도 뭐 자금도 인력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놓고 있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도 19명으로 가장 많고 하니까 거기에 뭐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보면 그렇게 될 만한 여건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2개 도시가 피츠버그하고 필라델피아의 2개 도시가 있고 거기에 몰려가 있는 인구가 한 전체의 한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교외 지역에 퍼져 있는 인구가 전체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촌 지역에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흩어져가 있는데 예. 이것마다 다 성향이 다 이제 다르고 인구 비중을 보면 백인이 한 70%, 나머지 흑인과 다른 인종들이 한 30몇 %, 그다음에 뭐 고위 이제 그 뭐 전문직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원래 이쪽이 그 민주당의 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대선에서 계속 민주당만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성이다, 벽이다, 장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지난 2016년 트럼프 때 이제 돌아갔었으니까요. 근데 그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때 아주 0.몇 %라고 하는 그런 마진이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여기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 자체가 예측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보는 것 같으면 현재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보기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가 보는 거는 미시간인데 미시간은 지금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 미시간은 전체적인 여건이 보면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얘기한 펜실베니아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아성이었고 제조 후보의 중심지였고 예.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좀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미시간 주가 미국 내에서 아랍계 그다음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한 유권자가 한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2020년에 이제 미시간이 바이든을 찍었는데 그때의 트럼프와의 표 격차가 그 17만 표 정도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 30만 표 가까운 이 아랍 표가 트럼프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시간도 참 알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만약에 미시간을 가져가면 네. 현재 다른 주가 이제 다 예측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 네. 펜실베니아를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가 이제 그렇겠네요. 있기 때문에 미시간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경합주와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눈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 투표율입니다. 코로나 때 치러진 대선 이후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사전 투표율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고 2020년 대선 같은 경우에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 최종 투표율은 몇 퍼센트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 보니까 저도 오기 전에 이게 저 사전 투표 얘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자료를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2012년에 는 예. 4,600만 표. 그다음에 2016년에는 4,700만. 그러다가 2020년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죠? 네. 1억 150만 표까지 껑충 뛰었거든요. 원래 현재까지 들어온 사전 투표가 거의 한 8천만 표에 육박하고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2020년과 2016년의 한 중간 어디쯤 네. 되는 거니까 코로나19가 이거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에 특히 사전 투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이 제대로 안 돼가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많아지는 건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가 공화당에 유리하냐 민주당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 이전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트럼프 본인이 나서가지고 공화당원들 보고 사전 투표 열심히 좀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사전 투표가 꼭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화당의 계산으로는 이거 잘만 하면 이게 우리한테 손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적어도 경합주에서는 저는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양당이 워낙 많은 자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미국 전체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경합주를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는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투표율이 그런 데서는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과거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투표율이 58.2, 그리고 2016년은 60%, 2020년은 66.7%의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투표율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던데, 이게 이제 정치 자체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양쪽이 다 자기 진영을 동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막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투표율이 조금씩 올라갔다. 이번에도 뭐 그 경향은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역시 한 65에서 70% 정도의 투표율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66, 70% 같으면 한 이게 전체 표 수로 보면 한 1.78억 정도 되는 숫자, 꽤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전 투표가 한 8천만 표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사전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평균적으로 보면 추세로 보면 예.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예외적인 현상이 초기에 이제 몇 군데 뭐 조지아 같은 데서 이게 막 하루 만에 30%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균적인 추세로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막 높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최종 당선 확정까지는 약간의 이제 시일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시선을 투표 이후로, 선거 이후로 좀 보게 된다면 누가 네. 이제 당선이 되든 간에 어떠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미국 내 기조의 큰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대선 불복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 우리 MC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아까 앞에 그 전화로 연결됐던 김동석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거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이번에는 특별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이 개표에 시간이 걸린, 그러니까 최장 걸린 게 있었죠. 2000년에 우리가 플로리다 재검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플로리다의 표가 이제 이게 참 어느 쪽이 된지 이게 워낙 마진이 작으니까 예. 이걸 개표를 새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35일이 걸렸어요. 35일 예. 동안
이 대선 결과가 이제 선언이 안 됐던 거죠. 확정이 그때까지 안 확정이 났던 안 됐던 거군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는 그 플로리다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로 하고 덮자 이렇게 하고 그 민주당의 알고 후보가 이제 내가 졌다 이렇게 이제 패배를 선언을 먼저 하고 그래서 예. 부시가 이제 당선이 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검표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경합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느 쪽이 우월한지 이게 잘 안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재검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재검표는 어느 한쪽 후보가 요구를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주기에 따라서는 0.5 내지 1% 정도의 마진밖에 안 생기는 것 같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재검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이것 때문에 이제 며칠이 이제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각 주마다 이 재검표 내지는 투표 결과를 확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5일 안에 투표 결과를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확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15일까지는 계속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10일 안에 이걸 끝마쳐라 이렇게 예. 돼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경합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걸려가 있으면 정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동안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듣기로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미 그 전국에 걸쳐 가지고 100건이 넘는 선거 절차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를 해두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100건은 아니지만은 그런 게 있고 거기다가 양쪽이 다 선거 소송 전이 벌어질 거에 대비해서 법률팀을 정말 예.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팀들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두고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어느 한쪽이 불복 선언을 하고 나올 가능성 그거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미국 인원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트럼프가 만약에 지게 된다 하는 상황이 되면 트럼프는 불복을 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지금까지 2016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이 대선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선 결과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뭐 제대로 치러지면 당연히 승복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승복 안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도 벌써 이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예. 상황을 좀 두어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양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본투표와 관련해서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